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가 좋다고 해서 크게 올랐던 뉴욕 증시인데요.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할 것 없이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세를 타격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계속 상승하는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 악령을 다시 불러내는 모양새입니다. 중동 리스크와 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또 판단 이런 부분이 다시 흔들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제 오늘은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또 간밤에 유가는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0년물 금리는 다시 4%를 돌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삼성전자는 6만 원대가 좀 지지가 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주목받는 금 관련 ETF와 그동안 또 비욘드 차이나라 불리면서 상당한 아웃퍼폼 장세를 보였던 인도, 그러나 최근 중국 부양책이 또 이렇게 제기되면서 다소 급한 조정을 받는 인도 시장의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고용 보고서로 즐거웠던 지난주를 뒤로하고 다시 현실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국채금리와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흐름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 전까지 매크로 이슈에 시장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4%, S&P 500이 0.96% 하락했고 나스닥은 1.18% 각각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유틸리티와 리츠, 금융 섹터 등은 국채금리 상승을 이유로 하락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애플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AI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2%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분기당 10만 개가 넘는 GPU를 출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넘게 급등하자 훈풍 이어받으면서 2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폭스콘이 전년 대비 매출이 20% 넘게 급증했는데 AI 관련 매출이 주도했다고 발표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TSMC나 AMD, 마이크론 등도 함께 강세 보였지만 장 후반엔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해냈고요. 브로드컴이나 퀄컴, ASML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반독점 관련 판결에서 미국 내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3년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스토어에 대한 전면 개정을 명령하자 2%대 하락했습니다. 이 반독점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웰스파고가 추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3%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87%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는 1%대 상승한 반면 테슬라는 번스타인이 테슬라가 다가오는 행사에서 정확히 무엇을 공개할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고 지적하면서 3%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이슈로 등락이 갈렸는데요. 폭스콘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급증 소식에 엔비디아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한 반면 애플과 테슬라 등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은 약세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강한 고용보고서 결과를 반영하면서 올랐습니다만 문제는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 돌파한 건 지난 8월 이후 처음인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금리에 집중되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빅컷을 할 확률 거의 사실상 사라졌고요. 금리 동결 확률이 15%대까지 오히려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허리케인 밀튼이 최고 강도인 5등급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접근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상륙했던 허리케인이 4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이보다도 높은 5등급이니까 이 주택을 파괴하고 지속적인 정전이 진행되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련 피해가 커진다면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해당 소식으로 시장에서 보험주 하락이 뚜렷하고 또 소비 관련 종목군들도 부진했습니다. 유가가 4% 가까이 급등한 것도 하락세 부추겼습니다. 허리케인이 해양 시추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가운데 중동 리스크도 여전한데요. WTI 배럴당 7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 위에서까지 올랐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닷새 내려오르고 있는 유가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 17% 넘게 폭등하면서 단박에 20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이 국채 수익률과 에너지 가격입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차분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삼성 파운드리 분사설을 일축했습니다. 로이터는 필리핀에 방문 중인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과 관련해 분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보도했는데요. 여전히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수주 부진 등으로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어 올해도 수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파운드리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 현재 테일러에 건설 중인 공장 가동 시점도 내후년으로 연기한 상태인데요. 글로벌 시장 2위 타이틀을 어렵사리 지키고 있긴 하지만 선두 TSMC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올 2분기 50.8%포인트까지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맥쿼리는 삼성이 D램 시장 1위 타이틀을 놓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듯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커지는 불안감에 최근 맥을 못 추고 있는 삼성 주가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또 한 번 장중 5만 원대로 주저앉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인공지능 붐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 분기에만 10만 개가 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출하한다는 소식에 월요일장 주가는 15%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공개한 냉각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구체적인 숫자들을 설명한 건데 금액으로 보면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하고요. 엔비디아로부터 AI칩을 가장 먼저 받는 기업 중 한 곳으로도 꼽히는 만큼 같은 날 엔비디아의 주가도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최근 공매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힌데버그가 회사의 회계 조작 이슈를 저격하면서 주가가 크게 미끄러졌었는데 약재를 어느 정도 털어버린 모습인데요. 다만 미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데다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 보고서도 밀리면서 지난 3월 고점과 비교하면 주가는 여전히 50% 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 공매도 규모도 전체 20% 수준인 3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일각에선 이들의 포지션 청산이 추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강세장을 이어온 뉴욕 증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업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데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마저 낮아지면서 이 랠리가 꺾일 수 있다는 약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액은 23억 달러에 그쳤고 순매수한 기업 비중도 지난 7월 15%대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질 않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최근 자사주 순매입 비중이 역대 평균 대비 낮다는 건 미래 주식 수익률도 평균 이하가 될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소이는 막대한 현금 더미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인 2,77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버핏이 쉽사리 매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시장이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마저 낮아졌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S&P 기업의 3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월 예상치인 7.9% 증가해서 대폭 하향된 수준입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첫 AI 스마트폰 아이폰 16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아이폰 16의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 기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시장이 예상하는 5에서 10% 판매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대만 TF 인터내셔널의 고밍 채널리스트 역시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량이 전적인 아이폰 15이 출시됐을 당시보다 10% 넘게 줄었다며 반쪽짜리라는 혹평에 좀처럼 힘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 iOS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이 탑재된다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기능이 한 번에 제공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제프리스는 내년에 나올 아이폰 17에서도 AI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내후년이나 돼야 완전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각국 당국의 규제 이슈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어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월요일장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에 성공한 가운데 특히 2차 전지주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차 전지 업계의 호재가 되고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우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로 이번 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전기차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8년까지 매출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데 이어서 LG 엔솔의 테슬라로부터 4680 배터리에 대한 발주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TCC3 24.54%, 원준이 22.82% 올랐고요. 이어서 LG엔솔의 배터리 가공품을 납품하는 KNS가 12.79%, LNF가 11.07% 급등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방산주 주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의 신규 수주가 활발해 향후 호실적이 기대되는 점도 방산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나증권연구원은 9월 국내 방산기업의 신규 수주는 최소 4조 원을 상회했다면서 높아진 수주 단고와 주가 레벨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전후로 목표 주가 추가 상향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방산기업들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10월 들어 현대로템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 6곳 중 3곳은 기존 5만 원대였던 목표 주가를 6만 원대로 올렸고요. 같은 기간 LIG 넥스원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 6곳 중 3곳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현대로템은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약 828억 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방산업계가 꾸준히 수주 잔고를 채워 넣으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LIG 넥스원이 9.87%, 또 코츠테크놀로지와 현대로템이 모두 7%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웨이브 일렉트로가 6%대, EM코리아가 5%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갔던 철강주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이 오랜 기간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중국 부동산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의 건설 시장이 다시 살아나 철강 업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 조성됐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철강 수요 회복 영향으로 9월 중국 철강업 PMI는 49포인트로 8.6%포인트 상승했고요. 신규 철강 주문지수도 47.2포인트로 8.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철강업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연이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국제강이 11%대, 또 동국CM과 현대제철이 모두 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아 베스틸 주주가 3.98%, 포스코 스틸리온이 3.55% 올랐습니다. 반대로 조선주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철광석 가격이 중국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조선사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선박 한 척당 후판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20% 이상으로 후판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 철강 업체들이 후판 가격을 인상하면 조선사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 중국 선박공업그룹과 중국 선박 중공업그룹의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나오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조선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회사가 합쳐지면 자산 규모 약 76조 원의 거대 조선기업이 탄생하게 돼 한국조선사가 규모로는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대체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3.56%, HD 현대미포가 3.17% 떨어졌고요.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0.97% 내렸습니다. 또 그밖에 하나오션이 0.96%, 삼성중공업이 0.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양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라는 호재를 들고 시작한 우리 시장은 장중에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며 종가 고점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일단 2,60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6만 전자의 늪에 빠져있는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또 일주일 만에 재개장하는 중국 증시 향방, 이 두 요소가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겠습니다. 과연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중요한 화요일 개장 전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1.5%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피가 1.58% 올라 2610.38포인트, 4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56% 상승해 781.01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에 경기 둔화 우려가 축소되면서 시장은 활짝 웃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2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855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1,29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776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8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오랜만에 보는 빨간색 물결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들,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이었던 걸 제외하면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장초에 6만 정자가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래도 0.66% 상승하며 6만 1,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다소 지지부진한 삼전과 달리 SK하이닉스는 6.2% 껑충 뛰어서 18만 4,900원, 18만 원 선 복귀했습니다. 주춤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4% 넘게 반등했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12월 양산 소식에 2차 전지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황제주 자리에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도 2, 3%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KB금융은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장에서도 5% 넘게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도 2.7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8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 양산 소식에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반등했고 에코프로도 2.46%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 3.3%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클래시스의 상승세가 가장 컸는데요. 클래시스 7.96% 상승해 종가 59,700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루다와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 덕분이었고요.
한편 HLB가 1% 가까이, 삼천당제약은 2.4%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3원 뛰며 1,346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좋았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옅어졌고 달러 가치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미국의 B컷 금리 인하로 1,30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중동발 리스크와 엔화 약세, 미국 지표 호조 등으로 단숨에 1,350원 부근까지 반등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새벽 역외 환율도 1,343원 40전 수준, 오늘 외환시장 1,340원 초중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잘 나가던 국민주 삼성전자가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장초에는 6만 전자마저 하회하면서 더 떨어질 때가 남았구나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향방 또 오늘 결판이 날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최근 한 달 동안 증권가 18곳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3분기 매출은 80조 7,849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3,570억 원 수준인데요. 이미 2분기 영업이익보다 낮아진 수준인데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원보다 낮게 나올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7월 초에 8만 7천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이달 들어서 6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미 지난 20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이 1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던 것이고 실적이 안 좋더라도 충격은 덜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로 주가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선 반영돼 있던 건지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나머지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 중국 증시가 국경절 휴장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재개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공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시아 시장 자금이 중국 쪽으로 쏠리면서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나오는 중국의 재정 정책이 우리 시장을 흔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과가 발표되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탐사시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필리핀 바탄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됐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원전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22대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주요 현안들의 이목이 쏠린 영향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갈지 확인하시죠. 간밤 미증시는 금리와 유가 상승에 하락했지만 또 엔비디아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 표정이 어떨지 그리고 중국 증시 개장 영향이 있을지 등을 면밀히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고 또 연준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를 넘어섰고요. 네. 네. 뭐 요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매일 아침 직접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뭐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뭐 보시겠습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그 패드워치의 그 네. 금리 인하 배팅 확률이 하루하루 다르죠. 맞아요. 예. 이제는 뭐 동결 11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가 그러니까요. 한 15% 안팎까지 올라왔다 정도니까요. 그리고 유가가 심상치는 않고 또 빅스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이게 20을 넘어서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이제 변동성이 시장이 큰 이제 건데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22 정도죠. 예, 끝까지 왔던 것이고 환율도 일단 뭐 1,350원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수출 업체들도 들고 있던 달러 좀 내놓고 싶은 뭐 그러게요. 그런 내버리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저항 구간이긴 한데 이래저래 좀 시장이 만만찮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한번 어떻게 실적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죠? 늘 그러게요. 그랬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시장에 워낙 큰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시장 뭐 도깨비 같이 실적 나쁠 때 오히려 뭐 바닥 찍고 도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6만 원 지지가 됐고 어제 6만 예. 원 지지가 됐고 예.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대해 볼만 할까요? 한번 이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네, 한- 개봉 박두입니다. 한 10분 지나면 나오겠죠. 네.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뭐 뉴욕 증시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일 좀 이제 강했다가 이제 어제 또 1% 이상 좀 가까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크게 빠졌는데요. 이제 뭐 지금 변동을 그냥 보이는 그냥 시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장 그래도 여전히 뭐 좀 높은 고가권에서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상승과 이제 조정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랠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약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어제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네. 올해 그래도 좀 주가 좀 강했던 쪽 종목들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6% 이상 주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2% 정도 이제 강한 그런 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다른 반도체주, 그러니까 뭐 인텔이나 뭐 퀄컴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쪽은 좀 약했다. 그래서 그러게요. 대체로 반도체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 마감한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쪽에서 그 엔비디아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좀 일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지만 또 엔비디아나 또 이쪽 또 AI 쪽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는 흐름이 좀 어떨지 오늘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화이자 이제 주가 일부 좀 올랐는데요. 그 구조적 이슈가 좀 일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용의 어떤 감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뭐 거기서 또 지원 줄인다는 거예요? 네, 화이자가? 그러니까 화이자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지만 네, 네.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 다시 또 이익을 못 냈던 이제 기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행동주의 펀드에서 의견 제시 이런 것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이면서 이익을 좀 개선한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일부 오른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애플은 뭐 하반기에 지금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공개한 아이폰 16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능 차이가 크진 않을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 AI 기능이 탑재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기능의 그러니까 스펙의 변화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대치를 갖지는 않은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이 좀 이제 일부 매수해서 뭐 보유로 좀 약간 낮추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일부 전일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이번 주죠. 그 로보택시 이제 공개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한 3% 정도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 변동도 있지만 개별 종목단에 계속 좀 변동이 있고 산업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거 비슷하게 느끼시겠죠.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변동이 심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세 변동이 좀 극심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뭐랄까 미국 주식,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은 한때 코인 시장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죠. 변동성이 네. 워낙 커요. 아니, 다우지수가 장중에 500포인트 이상 밀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엔비디아 무슨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3, 4%씩. 3, 4%씩 움직인다. 어제 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동안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16% 가까이 뛰어오르고. 야, 애플도 지금 야, 묘해지네, 그림이. 아니 근데 지금 네. 우리 정민앵커 네. 저 아이폰 16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써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가벼워요. 일단 티타늄 소재라 가볍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은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제대로 써보진 못했고 전에 쓰던 것보다 좋아진 거는 뭐예요? 전에 14%였는데 일단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졌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AI 그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좀 활용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배워야 돼요. 좀 써봐야 돼요. 아니 젊고 팔팔한 분이 뭐 핸드폰 무겁고 가벼운 걸 그렇게 따지셔. 이게 커질수록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도 기대는 아직은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유가가 좀 심상찮아 보이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일단 제 러프하게 유가를 항상 볼 때는 네, 지금 제 기준에서 항상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고점은 100불 정도고요. 고점은 아무리 낮아도 3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과 그 WTI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WTI 네. 기준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 60불대, 70불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냥 평균치에 따라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수준은 한 60불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불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유가와 연동되어 있어 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이익에도 큰 무리가 없고 일반은 우리가 이제 비용 단에서 이제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한 60불대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그 중동 지역의 전쟁 이슈가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네. 그 이슈를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좀 안정적으로 저는 그래도 다시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극심하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의 어떤 상황은 봐야겠지만 유가는 지금 크게 뭔가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단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또 허리케인 밀턴 이게 5등급으로 격상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5등급이면 엄청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딱 와닿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이게 분명히 이제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그 예. 태풍의 상황들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지금 저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단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네.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지금 피해 좀 규모가 좀 크고 사상자도 많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예, 지금 이 대선 후보들도 저기에 지금 많이 나서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게 있고 지난번 실제로 허리케인이네요, 이건. 네, 실제로 지금 그 뭐랄까요, 그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이제 저런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지율에도 변화가 일부 있을 정도로 허리케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도 일부 지금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일부 주고 있고 그런 게 또 다른 또 물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게 또 금융시장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좀 과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때 태풍 매미 왔을 때 그때 태풍 피해는 뭐 참 바람이 엄청 났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는 그러네요. 지금 유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은근히 걱정되네요. 이번 금년 들어서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중국 경기 안 좋다는 소리와 더불어서 뭐 바람 영향도 크지만 공기가 너무 맑아가지고 정말 살만했거든요. 그리고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때마다 참 기름값 이렇게 보면은 큰 부담이 안 되고 했는데 이제 또 살살 또 걱정됩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저 뭡니까 여의도나 저 시내 중심부에 보면은 들어갔다가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그냥 가격표 보고 10,000원어치만 넣어주세요 하고 나오는 그런 주유소 가격으로 가나 싶기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또 이제 시진핑 주석 현금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니 뭐가 막 돌아가는지 벌써 하늘이 뿌옇고 태양이 잘 안 보이네요. 아니 지금 우리 얘기 좀 하시죠. 어제부로 증시. 이제 조금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뭐 실적과는 상관없이 대충 바닥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밀리기도 많이 밀렸잖아요. 네. 지금 뭐 곧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 개인적으로 아직은 그 단기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건 투자 판단인 거고요. 예. 제가 지금 삼성전자 그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는 대부분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좀 있지만 저는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입니다.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준비한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지금 뭐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위에 이제 차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2022년도 대략 한 10월 그 즈음이라 보시면 돼요. 가장 바닥이 10월입니다. 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제 비중을 늘려갑니다. 그때 그 당시 외국인이 보유했던 비중이 49%였고요. 23년도, 24년도 상반기 대략 한 고점이 7월 10일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49%의 비중을 56%까지 늘립니다. 56%까지.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 그 외국인들이 보유했을 때 보니까 많이 보유했을 때 한 60이나 이 정도까지 보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좀 상단까지는 사실 왔던 거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 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더 이제 담을 수 없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튼 그 이후로 특히 이제 8월에 변동을 보였고 특히 9월 1일부터 겁니다. 거의 첫날부터 해서 계속 비중을 줄여나갑니다. 그게 56%에서 53%까지 이제 줄입니다. 한 달 사이에 3%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년간 6%를 늘려왔거든요. 삼성전자 비중을. 네. 2년간 6%를 늘려왔는데 한 달 사이에 3%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히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이제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연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갔고 23년도 지금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담을 건지 이제 아닐 건지 그 투자의 어떤 그 매매 어떤 기조를 판단하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이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담았다. 그러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잘 나왔는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그러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자꾸 주가는 빠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사후 분석이 또 나오겠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 숫자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방향을 잡을 때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10월 달에 좀 계속 판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시점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해서 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외국인들이 이제 좀 파는 속도가 좀 둔화된 것 같은데 매도 물량이 좀 적게 나오는데 할 때 그때를 좀 최소한 바닥권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가격, 숫자,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외국인들이 덜 파는지 많이 파는지 이걸 좀 체크해서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차트에서 초록색 막대가 그냥 매물대 차트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실제 아래는 이제 별로 없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차트의 의미는 7만 원에서 한 7만 2, 3천 원 사이가 굉장히 버겁다는 얘기네요. 올라갈 때.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네. 우리 이제 전에 고점 8만 원대 이렇게 가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 지금 사실 매수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장기로 보기보다는 삼성전자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예. 삼성전자는 어차피 장기 투자 마음으로 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좀 내려오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더 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아마 개인분들 매수 나서시는 것들 아마 그런 차원의 매수는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은 한번 이재모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너무 잦아가지고 뭐 막 쪼개고 또 상장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희석되기도 하고
뭐 주가가 오를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비판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오히려 지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가전 쪽, 반도체 쪽, 스마트폰 쪽,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는 차라리 나누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까 보니까 글로벌 비즈에서 이재용 회장은 그쪽 뭐 파운드리 분사 계획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던데.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에라도 삼성전자가 사업이 너무 이제 많아서 지금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계열사는 한 1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을 쪼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대로 IDM 이제 종합 반도체로 가는 거죠. 네. 만약에 떼어난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떼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가전이라든지 나머지 사업 부분을 떼내는 거죠. 차라리 핸드폰이라든지. 그러면 모를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저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저기를 떼내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저기는 절대 떼낼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대략 5년이 지났는데요. 예. 저도 지난 5년 전 기사를 다시 읽어봤는데 뭐냐면 2019년도 기사입니다. 예.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우리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글로벌 1위 할 거야 하면서 13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1년인가 더 지나가지고 예. 추가로 더 투자해서 171조 원을 금액을 늘립니다. 투자 네네네. 그 규모를.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저도 탐방 다니면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메모리 반도체 계열의 업체들이 그 예. 협력사들이겠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좀 분위기 어때요? 그러면은 아 요새 메모리 쪽은 잘 투자를 안 하는 것 같고 그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몇 해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또 SK하이닉스 열심히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HM 이런 거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예. 그 결과물들이 작년 올해 좀 나오고 이제 빛을 보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가에 반영됐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소위 말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글로벌 기업인데 한 해 두 해 이익만 보고 사실 경영계획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여전히 지금 이재용 회장 머릿속에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2030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그 지금 TSMC가 꽉 잡고 있는 그 파운드리 쪽 네. 이런 쪽에서 우리도 뭔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아마 이것도 외신 언론 보도가 언론 쪽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이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쪽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그 LSI 사업부 쪽은 계속 이재용 회장 마음속에서는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 소재, 뭐 리튬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은 하반기 들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주셨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아마 하반기에는 좋아질 겁니다라고 했고요. 그때 이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은 네. 없어요. 여전히 실적은 잘 보시면 뭐 예상치보다 하회라든지 계속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은 일부 이제 모멘텀이 좀 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나온 뉴스들이다 그러면은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모멘텀에 좀 반응이 별로 없었을 건데 지금은 일부 주가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부 지금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EU의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확정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상반기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최고 관세율이 45.3% 부과되는 걸로 정해졌고 테슬라 이제 중국산 이제 테슬라 전기차죠. 이거는 17.8%로 최저 관세율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좀 좋게 적용할 수 있는 호재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그 4680 배터리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8월 달에 양산을 할 거다. 이게 연초에 LG 엔솔 쪽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양산 시기를 3분기 이렇게 좀 늦췄다가 지금 어제 나온 거 보니까 12월로 좀 이야기가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가시권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기대감이 있었던 이 4680 배터리 양산 기대감도 어제
많은 어떤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부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세부적으로 봤을 때 리튬, 전고체, 뭐 장비 소재 가릴 거 없이 지금 다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짝 추세는 좀 탔다, 아니면 추선 바닥 정도는 탈피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4680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에서 CG가 나가는데 저 기업들 가운데 비상장 기업들도 좀 있네요. 네, 저희가 사실 알게 모르게 배터리를 예.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 그 비상장 기업들도 그러니까 좋은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익히 이제 저희는 상장 기업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뭐 특정 기업 갔을 때 경쟁사는 어디예요 그러면은 상장사는 어디가 있고 비상장 기업 여기가 있습니다 하면 그 비상장 기업들이 그래요? 또 상장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럴 때는 또 유심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공정을 뭐 크게는 뭐 3개, 뭐 작게는 더 세부는 4개로 나누지만 그 안에는 또 세부 공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도 여러 또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많고, 이번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냐면 역시나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럼 LG 에너지솔루션에 4680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 보는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LNF가 계속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LNF가 어제 좀 일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이 뉴스가 좀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캔케이스는 지금 동원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가 역시나 독점 공급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CC 스틸 같은 경우가 역시나 그 캔 케이스를 만드는 이제 소재 업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CC 스틸이 역시나 동원 시스템즈 납품을 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캔 케이스의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LG 엔솔에 납품되다 보니까 TCC 스틸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 동국산업은 뭐냐면은 이제 이원화될 경우에 들어갈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산업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라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4680 배터리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 때문에 역시나 상신 EDP나 신흥 SEC, 장비에서 뭐 필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 이번 3분기는 79조 원이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6.6%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7.4%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 9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분기 대비로는 12.8% 감소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2.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추정치를 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잠시 후 호가 상황 좀 짚어보고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시 48분 향해 갑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오늘 0.02% 그러니까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1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7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잠정 실적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 9조 1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예상치, 시장의 추정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호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늘 그렇듯이 실적과 주가 약간 좀 별개로 움직이는 양상이 있었고 오늘 호가에서는 0.8%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치가 6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185,9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4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치가 422,2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93,000원, 현대차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치가 245,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104,0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9,850원, KB금융 0.3%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 86,900원, 포스코홀딩스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가 3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5%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 19만 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5만 7,500원. 에코프로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600원이고요. HLB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2,8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7,500원, 그리고 클래시스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9,900원, 삼천당 제약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1,600원, 휴젤 역시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6만 원. 그리고 리누공업이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9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또 오늘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저희가 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방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 그러니까 추정치를 약간 하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컨센서스가 약 10조 원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9.1조 원 정도로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조금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제 뭐 그 DS 부문 직원들 성과급이라든지 뭐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재고 평가 손익이 많이 환입될 거라고 전망이 됐던 반면 이번 분기에 굉장히 적게 환입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LSI랑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9천억 적자, 2분기에 3천억 적자, 그리고 3분기에는 BEP 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조금 뭐 엑시노스나 약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적자 폭이 일부 확대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지금 주가는 이제 생각보다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죠. 이제 그냥 리포트 컨센 말고 그냥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혹시 뭐 9조 원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7조 원, 8조 원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9.1조 원을 기록함으로써 어쨌든 그 정도까지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증시가 뭐 개장 한 몇 분 전까지의 동시 효과하고 또 개장 직후의 흐름하고 오전 오후 다르고 해서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게 우린 코스피나 이 K 반도체 관련주들의 분위기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나온 건 이제 잠정 실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IR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실적 내용이 좋다면 조금 매우 긍정적인 시장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스마트폰, PC 수요가 부진해서 실적 내용이 조금 긍정적이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당분간 조금 횡보 구간 정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뭐 그동안 보면은 실적 좋았어도 주가가 크게 반응했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별개로 움직이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주가 수준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이게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은 거의 1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 이제 한 배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조금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조금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근님, 이건 뭐 추가로 이렇게 뭐 갑자기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외국인들 저희 뭐 이재모 대표하고도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특별히 뭐 짚히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왜 이럴까 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외국 분들은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언론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뭐 비율이 올해 초만큼 거의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저점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아직도 외국인 지분율이 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호가에서 지금 보합, SK하이닉스도 보합. 워낙 호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크고 또 개장하고 나서 또 시초가는 다 다르잖아요. 예. 글쎄요, 진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예. 일단 뭐 동시효과 흐름만 봐서는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크게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이렇게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 오늘 중국장 열리는데 이게 지금 중국장이 가면은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란지 요 그러게요.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그쪽으로 집중이 글쎄.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소외될 수도 예,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뭐 부양책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려는지, 어쨌거나 뭐 이제 약을 세게 쓰네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 가끔씩 먹다가 이제 매일 먹다가 이제 2알씩 먹다가 3알씩 먹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 부양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중국도 중국입니다만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못해 뭐 수면제 비유라도 했습니다만 뭐 걱정이 되든 말든 정책이라도 좀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뭐든 간에 좀 정책 좀 나와봤으면 좋겠는데 우째 하루 종일 싸우나요. 국회라고 무슨 뭐 열려 있고 뭐 이렇게 쪼가리로 올라오기도 하고 무슨 뭐 실시간으로 보든 하던데 좀 답답합니다. 아우 참. 유구머니님. 뭐 좀 내주세요. 우리도 뭐 이번 금요일 날인가요, 금통이? 네, 맞습니다. 글쎄요, 한원이 이번에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나마 뭐 이렇게 뭐 공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뭐라도 이렇게 주장이라도 하는 데는 지금 한원밖에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뭐 연준이 이제 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인하폭 축소 가능성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또 금통위 입장에서도 하는 입장에서도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계부채도 워낙 높다 그런 보니까. 면도 있고, 예. 예. 뭐 참 그거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한 1,300원 무렵 갔을 때는 또 이렇게 탁 환율이 튀어오르니까 네, 뭐 확인은 안 되지만 당국이 달러 매수 개입했나 이 소리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다가 그러면 또 뭐 1,380, 1,400 가면 또 매도 개입하려나? 너무 빡빡하죠. 네, 너무 맞습니다. 빡빡하네 가려고 하는 그런 국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잖아요. 네. 지금 예상치보다 좀 더 떨어진 건 아무래도 앞서 저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적자가 좀 더 컸을 것 영업이익이요. 같아요. 예, 최근에 예. 지금 제가 본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1조 가까이 더 좀 적자가 심하게 나는 거로 지금 전망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업 부분의 이익이 좀 감소하는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있었지 않을까. 지금 대략 한 10조에서 9조 거의 뭐 한 1조 정도 빠진 거거든요. 예상치가. 그러면은 아마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이번 달 말이 되겠죠. 그 IR 자리에서 각 이제 사업부별로 뜯어가지고 이제 발표해 주겠지만 그때 그 반도체 쪽도 뭐 D램도 이제 뭐 HBM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좀 명확하게 좀 그 각 반도체 이제 분야별로도 좀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요 한 달 사이에는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아마 삼성보다 먼저 IR 그 자리를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정도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저 별로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실적은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런 식으로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면은 저만하면 된 거 아닌가? 지금 연간 이익 전망으로 사실은 올해 24년보다 25년도에는 더 좋습니다. 연간 전망.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그럼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으면 주가는 사실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업황은 지금 사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업황 실적보다는 아까 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평가지 않습니까? 주가라고 예. 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평가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뭐 실적을 잘 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도할 거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의 어떤 그 기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볼 땐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대목이니까 지금 잠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도 낮춰놓으시고 주가에 좀 더 그러니까 수급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1시 반에 주가 잠깐 튀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분봉을 보시면 어제 HBM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현장 검사까지는 통과되었는데 대량 양산은 보류 중이다. 이렇게 나와서 네. 현장 통과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대량 양산은 아직 아니야 하니까 또 빠졌습니다. 그럼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4%를 넘어섰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4%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8% 하락합니다. 2,592포인트, 재차 지금 2,600선을 좀 하회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면서 또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0.57% 내림세입니다. 77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79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다소 하회한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는 0.98%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4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0.7% 떨어집니다. 18만 3,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하락합니다. 41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내림세로 99만 7천 원이고요. 현대차 1% 떨어집니다. 24만 4천 원. 그리고 기아가 0.7% 내림세 9만 9,7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좀 떨어집니다. 0.47% 하락으로 19만 2,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대 약세죠. KB금융이 0.69% 하락하면서 8만 6,7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합니다. 3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한 2분가량 되는데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실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8% 하락합니다. 19만 1,000원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좀 출회가 되는 양상이고 알테오젠 1.2% 떨어집니다. 35만 5천 원. 에코프로도 0.7% 떨어집니다. 9만 1,100원이고요. HLB도 1.4% 하락으로 8만 3,800원. 엔캠 1.4% 하락합니다. 20만 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내림세로 10만 6,200원, 클래시스 강보합이네요. 5만 9,800원, 삼천당자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휴재 0.7% 올라갑니다. 1% 넘게 올라가네요. 시가총액 지금 8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26만 3,500원, 리노공업 0.7% 올라가면서 19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 최근 움직임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KN솔이 지금 10% 급등합니다. 18,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T가 지금 4% 강세입니다. 17,9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워트가 2.58% 상승세, 그리고 삼성공조, 유니셈도 올라가고요. 지금 오늘 냉각 시스템, 액침 냉각 관련주도 올라가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움직임 좋습니다.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그 플랫폼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14개월이거든요. 이런 소식에 어제 펩트론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주가가 17% 넘게 급등합니다. 57,100원 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또 비만 치료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그러다 보니까 좀 대장주격인 대봉 LS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봉 LS가 11% 급등하면서 2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라파스, 인벤티지 랩까지도 2%, 5% 강세입니다. 한국 BNC, D&D 파마텍까지도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엠텍, 올릭스 지금 3%,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을 때 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펩트론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 호재와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여준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오늘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고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전주다 보니까 약간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피델릭스가 10% 급등하고요. 그 밖에 홍성그룹이 4% 강세, 그리고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오가닉 코스메틱. 다만 다 동전주이기 때문에 접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조선주들 오랜만에 움직임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 강세 187,900원, 그리고 HD 현대미포가 2% 상승 99,700원, HD 현대중공업도 1% 이상 올라갑니다. 18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랐죠. LPG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흥구석유가 5% 강세 22,200원 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1.9% 올라갑니다. 28,950원. 그 밖에 SK가스, 극동유화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4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3억 원, 16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4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11억 원, 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02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어제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0전 상승한 1,346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보세요? 달러 환율요?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2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여쭤볼 데 없을까? 달러 환율.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언제적 얘기합니까? 뭔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예요. 참,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달러는 잘 안 빠지네요. 그러게요. 그거는 분명한데 이 150엔 근방에 와가지고 달러엘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니케이도 약하게 가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이래저래 미국 예외주의? 예외주의.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데서 미국을 갖다가 금리 측면에서나 경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압도하는 양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으로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래쪽으로 방향 잡았다가 패턴이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그 깨고 내려온 지지선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트라이하는 그런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달러인이 150이나 이런 데서 안 멈추고 오늘 이제 그동안 역에 위안 환율은 CNH 환율은 그동안에 국경절에도 돌아갔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위안화 강세를 보이던 것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해서 우리만 특별히 강세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 이재모 대표님, 펩트론이라는 회사 아까 우리 정민 앵커께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제 상한가까지도 갔다. 시간외에서 상한가였고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라일리하고 장기 지속 주사 관련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소식인데
이게 지금 그게 있습니까? 뭐 혹시 아는 기업이세요? 이쪽은?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 기업은 아닌데요. 네. 일단 저도 어제 그 장 마감이 이제 공시가 나와서 오늘 일부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펩트론이 그래도 좀 볼만한 기업이라고 좀 내용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일라이 릴리는 전 세계 그 제약 바이오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하고 뭔가 계약이 나왔다는 것들만 해도 일단 상당히 이 회사 펩트론이 뭔가 나름 기술력 있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세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앞서 정민혜 커님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비만 치료제, 네. 예, 그게 지금 여전히 이제 뭔가 주목을 받을 시점입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이 예. GLP-1이라고 미국 하는. 쪽에서도 뭐 네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니가 네네. 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일부 GLP-1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 일부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합적으로 좋은 호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세게 반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상반기에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확실히 강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수급은 급격히 몰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주가가 좀 세게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정도로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위고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예. 네,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을 거고요. 지금 수요가 많음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가격이 비싼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누군가 이 시장 계속 진입하려고 할 네네. 거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개발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동아ST 이런 기업들인데 어제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네. 일부 증권사에서도 GLP-1 관련돼서 동아ST를 좀 보면 좋겠다는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일단 단순 테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비만 치료제나 뭐 비만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좀 개발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나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는데 단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요새는 확실하게 전통적인 제약사들,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있으면서 네네. 신약 개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지금 신약 바이오테크 매출은 거의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기업들은 되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돈도 벌면서 파이프라인이 좋은 이런 쪽의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다녀온 기업은 저도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었고요. 글로벌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FDNC라고 하는 기업인데 식물 세포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 바이오 쪽에서는 대부분 동물 세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 세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식물 세포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더욱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국내외 몇몇 기업들도 사업을 한다고 영위하지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는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해도 연간 영업이익 한 55억 정도는 벌어들일 거로 보이고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그래서 꾸준히 지금 뭔가 캐시카우는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 궤도 폭발적으로 터지는 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익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특한 사업 구조와 함께 좀 관심 있게 좀 공부해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단 내용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도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대로 사업 보고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그런 걸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2005년 설립된 기업이고 2022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이고요.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세포 사업,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인데요. 실제로 매출은 첫 번째 식물세포 사업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모태 사업이고 메인 사업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물세포도 매출을 좀 쪼개보면 식물세포가 18%, 식물 추출물이 22%, 성장 인자가 60%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식물 세포 사업 말씀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식물 세포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한번 개발을 하고 나면은 무한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화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회사는 재료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사실은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여 종의 식물 세포들을 구축해서 어디에 주로 납품하고 있냐면은 그 재생이다 보니까 피부 재생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로 지금 이 식물 세포주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병원으로 볼 때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이쪽은 제가 볼 때 내년도나 돼야 지금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산삼 세포주를 활용한 건데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홍삼입니다. 산삼도 성분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큰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업체 입장에서도 원 홍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식물 세포주를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일 효과를 내는데. 그러면은 이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잘하면 내년도에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의약품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식물 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 촉진제나 요실금 치료제, 위염 치료제 이런 것도 개발하는데 회사도 여기엔 아직 큰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부 이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약 같은 거는 주사라든지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요새는 이 붙이는 거, 패치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동사도 지금 이 패치 형태의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화순의 1공장 1개 라인, 지금 장비까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 속도에 따라서 최대 4개 라인까지 깔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사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략 현금성 자산이 한 450억이 있습니다. 라인 증설까지는 200억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한 현금 가지고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3대 주주로 지보단이라고 하는 기업이 8.4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엑시트 할 시기를 넘겼는데도 보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보유하느냐 물어봤더니 사업적으로 뭔가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지보단은 처음 들어보신 기업,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세계 1위 향유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향수 대부분의 원료를 이 지보단이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보단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시총이 65조나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 회사와 지금 협력적 관계를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서 향후에 이 지보단과 협력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2,6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영향이겠죠. 코스피가 현재 0.55% 약세로 2,596선에서 전개가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18% 오르면서 782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97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85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1,78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은 17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7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12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 올라갑니다. 방송과 엔터 업종 강세 기록 중이고 더불어서 건강관리 기술 업종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업종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고요. 전기 장비와 전기 제품 업종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핵심 제품인 액체 냉각 시스템을 포함해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밝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KN솔이 8.65% 올라갑니다. 17,960원에 거래 중이고 GST가 2.74% 상승하며 17,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워트도 2.48%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330원. 그 밖에 한중 NCS가 1.1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크게 올라갑니다.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5일 출시되는 가운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6.62%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6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봉 LS도 13.43%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2,800원. 인벤티지 대비 8% 가까이 올라갑니다. 2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블루엠텍이 5.17% 강세로 25,450원. 올릭스도 오늘장에서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9,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LPG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긴 한데요. 간밤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를 돌파한 영향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강세에 대한 베팅이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흥구석유가 4.51% 강세로 거래가 21,950원이고요. 극동유화가 1.52% 올라가면서 거래가 4,005원. SOL 역시도 1.27% 상승합니다. 거래가 63,900원입니다. 그 밖에 중앙에너비스와 SK가스 등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LCC 관련주 역시도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MLCC 해외 생산 거점을 찾아서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기회 선점을 주문하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주 내에서는 아모텍이 14.46%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4,11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마 콘덴서 3.41%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36,350원. 네온테크가 2.38%, 한울반도체가 2.9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주전자재료도 1.95% 올라갑니다. 거래가 125,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같은 테마성 이슈가 있는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현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자문관님 어서 오세요. 네, AI 산업 발전에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원전 생산 전력에 주목하면서 지금 원자력 발전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 미 당국은 2023년 기준으로 총 1,200기가와트였던 발전 용량을 1,400기가와트로 늘리기 위해서 원전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는 아마존의 자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가 테일러 에너지에서 원자력 에너지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 약 8,7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테일러 에너지는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인근에서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구글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조달한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구글 CEO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투자 계획을 설명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처럼 최근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탄소 중립의 달성 그리고 AI 발전에 따른 전력 부족 심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국내 원전 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전에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 한국으로 이렇게 세 개국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원자력 밸류체인의 건설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내 원전 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 세계 원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회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원전 섹터와 관련해서 보셨으면 하는 기업이 한전 KPS와 한전 기술입니다. 우선 한전 KPS는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로 전력 설비 정비와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국내에 원전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원전 정비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전 정비 매출은 국내외 원전 설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국외 원전 수주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은 원자력, 화력발전소의 종합 설계 전문 기업인데, 그 밖에 SMR, 4세대 원자로용 개발, 핵융합 발전, 원전 해체,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에너지 기업입니다. 동사는 원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전기술은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따른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신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체코 원전, 그리고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원전 등 점차적인 해외 원전 수주의 확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초반에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영향인지 그렇게 힘이 좋지 못한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시장 환경이 쉽지 않은데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동 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외적 환경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내적으로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 미뤄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지금 어려운 시장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AI 서밋, 그리고 차주에는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편향된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투자 시기를 길게 가져가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추가 비컷 기대가 약화되고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뛰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CPI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과 함께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있을 FOMC에서는 뭐 비컷 가능성은 이미 줄어든 상황이고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달러는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결국 주요했는데요. 비농업 고용에서 9월 중 25.4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처럼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종전의 예상보다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 부분에서 민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서비스 부분 고용의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일 뿐 아니라 소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조금 더 가파른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단기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9월에는 고용이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 감소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서 시계열 자료의 계절 조정 과정에서 결과가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등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달러 강세 추세가 시작됐다기보다는 향후 새롭게 나오는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에 따라 그 흐름도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이제 달러 강세에 좀 모멘텀이 됐다 이런 어떤 분석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이제 9월 CPI, PPI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부분은 또 외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의 제일 1번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 CPI 발표는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2.3% 증가하여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의 지역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10월 첫째 주에는 국제 유가가 2023년 3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역 갈등으로 원유 공급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도 오펙의 증산 여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을 향방하기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과 여타 국가들의 통화정책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통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 최근 한은에서 얘기하는 것을 돌아보면 물가 상승률 추이나 경기 상황은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88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다소 둔화한 측면은 존재하고요. 또 9월 들어서며 DSR 2단계 규제가 실시되고 정부의 창구 지도 등도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움츠려든 측면도 존재하여 해당 요소들이 완연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점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완화인지 혹은 추세적인 완화인지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8월 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며 정책 목표를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한은이 여러 가지 책무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달러엔 환율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난 8월 5일, 8월 초에 증시가 흔들릴 때도 달러엔 환율의 급락, 엔화 강세, 뭐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 새 총리가 출범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달 27일인가요? 저 중의원 선거
조기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달러엔 환율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150엔 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다 다시 또 엔 강세 그래서 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또 우려가 다시 살아날까요? 이 환율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제 일본 신임 총리 결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에 일시적인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엔화 약세 흐름은 주로 일본 내부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대한 기대가 다소 축소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내부적인 요인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본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는 달리 최근 헤드라인 CPI나 근원 CPI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물가의 선행 지표로 평가받는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시장 예상치인 2.2%를 상회하는 2.4%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이에 따라서 여전히 단계적인 통화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일본은 여전히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은행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이고, 향후에 일본 은행이 판단하기에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2% 내외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 그 시점이 현재로서 언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그 시점에 통화 긴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가 엔화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 FOMC에서 미 연준은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하면서 50bp 인하, 비컷을 선제적으로 단행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는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예측하기 힘든 시장인데요. 이슈와 함께 또 주목받는 ETF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 부장이시죠? 김성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딸기 농장 아저씨. 요즘은 어디 다니세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 좋아가지고 예.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포천 쪽으로. 포천 쪽에. 네, 허브 아일랜드라고 허브 아일랜드. 허브 아일랜드. 굉장히 좀 잘 꾸민 곳이 있는데 그 핑크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맞습니다. 어. 모래 색깔도 핑크. 핑크. 네, 그다음에 다른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뭐 다 핑크색으로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밤주스러 다니시는 줄 알았네요. 네. 아유 참 시장 보니까 이렇게 웃을 상황은 아닌데 네.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예. 아니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내일 또 노네요 우리. 네, 한글날. 맞습니다. 지난주 네. 그렇게 퐁당퐁당 놀고 이제 또 노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중국 뭐 살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ETF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한국 증시는 뭐 휴일이지만 놀지만 네. 해외 증시들은 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ETF는 계속 돌아가 뭐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정 또는 뭐 반등을 제한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ETF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반대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주 동안의 개인 순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파킹형 ETF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증시 안정 자금 쪽,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 방향이, 증시 방향이 흘러갈지에 대한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파킹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 AI, 빅테크가 굉장히 큰 반도체 포함해서 테마였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S&P 500이라든지 뭐 배당 성장 같은 종목들이 많은 투자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다시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여전히 큰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개인 순매수 하위를 한번 보게 되면 네네. 좀 재미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좀 관련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한 3, 4년 정도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개인 순매수 상위
5 네. 이쪽이 보니까 전부 일종의 채권 쪽에 투자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미국 아무래도 이게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채권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30년 국채 관련된 투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률은 안 좋겠는데. 네, 일주일 전에는 안 좋고요. 최근에 대신에 한 2, 3개월 정도 이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 10%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 주식과 채권의 이 상관계수가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어려울 때 채권 가격은 좀 상승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것도 진짜 있습니다.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럼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좀 네. 그러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최근에 금 가격이 정말 금값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굉장히 금값이 금값이 금값 됐다. 금값이 네. 금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뉴스만 트면 뭐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중동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인 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금은 아무래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좀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측면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을 사실 원유 투자하듯이 막 단기간에 뭐 10%, 20% 이렇게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을 통해서 기존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낮추고 꾸준히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법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뭐 심지어 10조 위안 배팅까지 나오더만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증시 관련한 부양책 내용이 있었던가요? 네, 뭐 증시 관련돼서도 좀 부양책들이 네.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중국 정부의 이 부양책 발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무관심했던 측면들을 좀 더 이렇게 정부가 좀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증권 담보를 통한 뭐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그런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재대출 또는 주식 안정 기금에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저희가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주식 관련된 정책 지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은 뭐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관련 ETF 국내에도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 부양책 발표 전후로 어떤 수익률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뭐 전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주식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전에는 굉장히 좀 하위권으로 많이 맴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체크했는데 국내 상장된 이 중국 관련 ETF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상위 한 50개 이상의 ETF, 중국 관련 ETF들이 상위 수익률을 휩쓸고 있을 정도로 ETF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중국 부양책 발표 이후에 뭐 50% 이상 와. 오늘 상승한 것까지 반영하면은 한 60%까지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50%, 40%, 네, 못해도 30%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급등하는 이 수익률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ETF들이 전부 다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뭐 대표 지수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 급등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이나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주식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중국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4일부터 10월 4일 종가 기준이라고 된 거 보니까 네, 열흘 동안에 저만한 수익률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우와. 네, 그러다 그 이전에는 또 네, 지금 넣어놓은 지 오래된 돈들은 네. 저만한 수익률은 아닐 테고. 네,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마이너스 30%
아직 또 네, 고점 아직도. 대비로는 네, 그렇지만 마이너스 70%가 마이너스 30%가 된 게 일주일만이긴 하니까요. 마이너스 70%가 마이너스 30%온 게 일주일 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60~70% 정도의 마이너스 구간에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고점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 마이너스 20%, 30% 정도의 좀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면 할수록 ETF 투자자분들은 좀 더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하신 그 자금에 대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하. 매도가 나오고 있다. 네. 고생을 해서. 네,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너무너무 기다리기 힘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뭐 이래저래 수수료 내고 뭐 하고 해서 몇 년 동안 마이너스 70% 간 게 마이너스 30%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털고 나온다. 아 이렇다면 이건 투자도 아닌데.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저도 뭐 여의도 생활했습니다만 네. 가끔씩 보면은 점심시간에 와 쏟아져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증권맨들 네네. 보고 있으면 다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ETF가 되고 뭐가 될까. 네. 저 내 돈 갖고 다 월급 받아가시는 분들인데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 네. 어지간하면 참 벌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다들 뭐 2020년, 2021년 생각만 해가지고 네. 뭐 돈은 재워두면 안 돼. 돈이 그래도 돈을 ETF는 그거 해야 돼, 뭐 이러고 수수료는 그렇게 하는데. 세진 않잖아요. ETF 그나마 수수료 세지 않죠. 야, ETF 는 근데 중국 특히나. 관련해서 900개나 있다니 엄청나네. 아닙니다. 전체 ETF가 900개고 전체가. 예, 그 중에서 상위 한 50개 정도가 상위 전체가 수익률로.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교훈이 역시나 자산 같은 경우는 완벽한 하나의 투자처, 완벽한 ETF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아니면 섹터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분산 투자가 역시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코끼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달리는 코끼리. 네. 아니 지금 이거 인도를 계속 올라타야 됩니까? 이거 지금 달리는 이제 코끼리. 나와야 됩니까? 중국이 부양책 내놓으니까 네. 인도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던데. 예, 인도가 최근에 네. 뭐 워낙 뭐 거의 매일매일이 고점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8월 정도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도 오히려 인도 증시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신 최근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인도는 단순히 넥스트 차이나를 넘어서 좀 비욘드 차이나로 저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좀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인도가 과연 중국의 예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를 한번 보게 되면 어허. GDP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위 연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인도는 2006년 또는 2007년의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성장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앞서 중국 사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도가 굉장히 좀 좋은 유망한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산의 일부분을 조금 더 장기간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 생산 가능 인구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이 소비에 대한 그런 활발한 폭발적인 성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중국에 대한 그 폭발적인 성장성을 먼저 본 것처럼 인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여전히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 치매 관련주 아니면 치아 치료 관련주, 탈모 치료 관련주 이게 비만 치료제 시작된 온기가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우량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약간 테마성으로 수급이 가고 역시 외국인들이 도와줘야 우리 시장이 활기를 띨 것 같네요. 외국인이 안 사네요, 아직은.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